천재, 매번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는 사람에겐요, 배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긴 그냥 하니까 다 잘 돼. 넌 왜 이게 안 돼? 이런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죠? 나랑 비슷한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 깨지고 실패하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배울 게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과거 내 입장을 아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조언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의 출연자는요, 사업 실패와 더불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쪽 눈 시력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1년에 수백억 매출을 내는 교육회사 대표가 된 오윤록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오윤록 대표의 스토리를 통해 첫 번째, 월 200 벌던 직장인에서 수백억대 매출 회사를 만든 스토리 전부, 두 번째, 실패를 부르는 마인드셋, 세 번째,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0원부터 월 매출 1억 단계까지 필요한 단계별 조언까지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온 어떤 사업 이야기들보다도요, 현실적일 것이고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을 것이며 오히려 더 치열하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는 스토리를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윤록 대표님. 네. 흔히들 뭐 타이탄 철물점이라고 네. 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베스트셀러 초효율의 저자이기도 하신, 아, 네. 이미 유명하시지만 또 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어떤 일 하는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보고 얘기를 해요? 저보고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타이탄 철물점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이탄 컴퍼니 대표이사 오윤록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이런 모임에서 만났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네. 그때 만났을 때는 그냥 교사 출신의 네. 사업 잘하는 형, 네.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막 날라다니고 네. 심지어 이 초효율을 읽어봤더니 그 날라다니기 이전에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바닥 같은 네, 맞아요. 이런 인생을 또 늪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교사 출신의 사업가다 정도였는데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 경로를 겪고 계셔서 네. 좀 먼저 20대부터 사업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몇 살 때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사실은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어떤 사업을? 그냥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그래도 뭔가 본능적으로 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적었지만 워낙에 좀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무조건 사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을 할 정말 우연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제가 20살 때가 2008년도였어요. 2008년. 네. 네, 그 2008년도 때가 어땠냐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짜폰의 시대의 거의 끝이었거든요. 막 공짜폰에서 가입하면은 이제 가입 보조금 받아서 그냥 공짜로 폰을 넘겨받는 그게 막 유행하는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폰팔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폰을 파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은 제가 선택한 매장 자체가 당시에는 알바 구하기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대로변의 매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인적 드문 곳에, 심지어 1층도 아니에요. 오피스텔 다른 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고 공짜인데 당연히 팔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과 다르게 거의 하나도 못 팔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느 날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공짜 폰들이 옥션이랑 지마켓에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기술을 포토샵을 막 배우면서 스스로 막 독학을 했었고, 이 상세 페이지를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옥션이랑 지마켓에 야 이거 여기 신청하면 폰 공짜야 이렇게 올렸더니 주문이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아르바이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폰을 파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이 폰을 파는 걸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매장은 매장인데 조금 특이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 번화가 1층에 있는 매장은 아니고요. 네네. 애초에 공짜 폰만을 파는 매장들이 당시에 좀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아예 공짜니까 그 1층에 비싼 임대료 커버가 안 되니까 막 오피스텔 이런 데서 막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루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곳에 취업을 알바를 들어갔는데 네. 안 팔려서. 네, 제가 그때 기본급이 10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되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뭔가 그 잘 알아가지고 네. 너가 이거 일을 해 이걸보다 그냥 너 기본급 이거고 더 팔면 더 가져가니까 네 알아서 팔아. 야,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배웠었고요. 근데 이게 상세 페이지를 배워서 막 옥션이랑 지마켓에 올리다 보니까 되게 잘 됐어요. 오. 제 기억에 그게 당시에 뭐 500대 나가고 1000대 나가고 뭐 1500대 나가고 그 500 단위마다 이런 통신사에서 되게 큰 지원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곰은 지금 제주는 곰이 부리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남들한테 돈을 받고 한번 외주 사업을 해볼까 했던 게 이제 20대였고 이제 20살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자를 처음 냈던 게 제가 이제 처음 겪었던 사업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잘 됐나요? 잘 안 됐죠. 제가 왜냐면 마케팅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또 그 당시 이제 알바 천국 같은 데 올리는 거예요. 저 상세 페이지 만들 줄 알고요. 저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이러고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하긴 뭐 그 20살이 네. 영업을 해서 계약을 딴다라는 어떤 회사 대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진 않고 맞아요. 절 써주세요 그냥 이거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지금은 좀 워낙에 이커머스가 핫하니까 네네네. 그 수요 공급의 이제 법칙에 의해서 워낙에 이제 수요자가 많으니까 지금 상세 페이지는 좀 돈을 받는 편인데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만한 이미지 달랑 하나 만들어주고 나에게 이런 돈을 요구해 하면서 되게 돈을 잘 안 주던 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성공적인 사업은 아니었죠. 그러면 그걸 얼마나 하신 거죠? 제가 그거를 한 거는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세 페이지 외주를 따긴 땄는데 휴대폰 이제 약간 폰 액세서리들을 취급하는 곳을 이렇게 놨어요. 네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폰 케이스라는 개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폰 케이스는 조금 더 뒤의 일이고 폰 케이스라는 개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폰 옆에 막 이상한 거 많이 달고 다녔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파는 곳에 상세 페이지를 막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덕분에 이제 좀 사진 찍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도 배우게 되고 당시에는 좀 돈보다는 경험을 좀 축적해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외주 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하고 한 네. 1년 정도 안에 네, 그럼 외주 계약을 사실 한 건 했다는 거네요. 한 건은 아니었어요. 종종 이게 좀 소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좀 알바 천국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대학교에 이제 보면은 제 동기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보다는 조금 더 벌었어요. 그래서 기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조금 일찍 깨우치기는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상세 페이지 외주를 그렇게 하다가 네. 1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건 왜 접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 하나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네. 이만큼 줘야 돼. 이 부분이 당시에는 조금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설득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게 있고 조금 제 관심사가 다른 데로 흘러간 것도 좀 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곳에 흘러가서 그 다음으로 시작한 일은 뭔가요? 당시 제로보드라는 CMS가 있었어요. CMS가 뭐냐면 네.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설치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버에다가 제로보드라는 걸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일을 그 다음으로 이제 배웠어요. 이유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더니 야 너 꼴랑 이미지 하나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 정도 돈을 요구해? 그때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야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쨌든 제로보드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도구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 되나요? 잘 됐나요? 그거는 당시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만드는 기간이 한 대학교에 이제 이런 학업을 하면서 하니까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3주. 네. 한 3주에 한 100에서 200 버니까 대학생으로서는 되게 좀 그쵸. 좋은 거죠. 재벌이죠.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제가 느리게 쳐내서 많이 못했던 거지. 그건 조금 더 다행이게도 이런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을 얼마 해준다면은 생각보다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학원 홈페이지나 기업 홈페이지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던 또 시기가 됐었고 약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좀
꾸준하구나를 배울 수가 있었죠. 이게 다 모든 게 대학을 다니면서. 네, 대학을 다니면서 진행을 했었고 네네. 조금 저는 그러니까 좀 제 동기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애였어요. 교대셨잖아요. 맞아요. 교대는 임용고시라는 것을 봐서 교사가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교에 온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막 맨날 그 이상한 노트북 펼쳐놓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애들이 조금 되게 이상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렇죠. 저도 사범대라 잘 네. 아는데 임용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은 보통 좀 겉돈다라거나 쟤왜 저래? 네, 맞아요. 되게 외절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럴 거면 여기 왜 왔어? 맞아요. 딱 그거였어. 예. 딱 그런 이미지들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약간 이제 그럴수록 저는 오기가 생기니까 나는 진짜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홈페이지 제작건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3주에 100, 200 이렇게 하셨고 이거를 그럼 계속해서 키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뭐 하다가 꼬꾸라졌나요? 하다가 또 꼬꾸라졌어요. 또 슬프게도. 아, 왜 그랬냐면은 이게 진짜 20대 때는 정말 많은 일들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막 거의 저희가 한 10대 말에서 한 20대 넘어가는 그때 막 얼짱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알면은 되게 나이가 많은 건데. 예. 홍땡기님이나 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얼짱시대를 나간 거예요. 와. 예. 근데 그 친구가 얼짱시대에 이제 한번 방송에 한번 얼굴 내비치고 쇼핑몰을 열었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 거 있죠. 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잘 버는 갑다 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또 마침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쇼핑몰 제작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 줬고 그 친구가 이제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데 막 들어갔는데 그 친구 그 당시 월 매출이 한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한 2010년 즈음으로 왔습니다. 2010년에 월 3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되게 막 사업할 거라고 지금 교대에서 이거 애들한테서 되게 이상한 애로 이렇게 낙인 찍히면서 깝치고 있는데 쟤는 3천을 버네.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이제 뭐 매출과 이런 소득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매출 3천이 주는 이 숫자의 임팩트가 너무 큰 거죠. 그쵸. 못 본 숫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같이 아하. 쇼핑몰을 창업을 했었어요. 오, 네네네. 네, 그리고 시원하게 말아 먹었죠. 어떤 쇼핑몰이었죠? 당시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남대문 시장에 여러 가지 귀금속들을 팔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신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당시 와이프랑 거의 2010년에서 11년 넘어가는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같이 서울에 와가지고 막 물건을 사요. 사서 이제 막 그걸 떼어다가 이렇게 팔았는데 말아 먹었습니다. 말아 먹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왜 말아 먹는지를 몰랐어요.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이게 안 되지?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마케팅을 못해서. 마케팅을 못했다. 그러니까 뭐 상품은 만들어놨는데 그 디자인도 했었으니까 디자인도 이쁘게 해놨는데 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름 막 아하. 옥션,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에도 올려보고 했는데 이게 되게 진짜 가끔은 팔린 게 신기할 정도로 한 일주일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막 팔려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안 팔렸죠.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석 쇼핑몰을 한번
말아먹었다. 네, 말아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다시 이제 2011년도 들어가면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게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사장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막 만났었는데 그들 중에는 잘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으시겠지만 잘된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잘된 대표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더러 이렇게 좀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인을 하나 디자인 에이전시 법인을 하나 오픈하게 됐었던 게 2011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4학년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열심히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ROTC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입대가 예정돼 있었어요. 아, 시한부 같은. 예, 약간 그때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저 군대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장교라서 아, 출퇴근할 거고 장교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병영 관리를 하고 나중에 퇴근해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건 군대를 안 가본 놈이 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맨날 비상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 뜻대로 안 됐죠. 그러면 어쨌든 그 홈페이지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럼 디자인 에이전시를 하시다가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셨고 네, 그 군대에서는 근데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네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네. 광주 그 상무지구에 보면은 맞아요. 포병학교가 있거든요. 네. 포병학교에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일단 포병학교에 인터넷이 안 터져요. 거기는 뭐 막 그 당시 이제 막 우리 테더링이라 하나요? 핫스팟 막 쓰는데 거기 이제 엄청 밀집된 좁은 공간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막 그 당시 이제 저희 같은 동기들이 막 여자친구랑 통화하려고 막 옥상 같은 데 가서 막 통화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장교라서 그때도 핸드폰이랑 이런 건 쓸 수는 있고. 네, 쓸 수는 있었어요. 네네. 수업을 듣고 저녁 시간에 쓸 수 있어서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은 뭐 그때는 직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표님 혼자 그냥 뛰던 상황인가요? 아니요, 직원을 하나 뽑고 들어왔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직원이 대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렇죠.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돈을 투자해줬던 대표님도 저한테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테고 저 역시도 약간 그때도 약간 좀 마음속에 열등감 같은 게 있는지 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저 대표님이 지분이 70% 정도 되지? 제가 그때 한 몇 프로 받았지? 한 30% 좀 안 되는 비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저게 많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었죠. 예. 사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 뽑았다 생각하면 뭐 30%가 뭐야? 3%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군 생활은 그냥 만기 전역을 하신 건가요? 네, 만기 전역을 했는데 군 생활 중에도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어요. 뭔가 이 군대 안에서 물론 저는 장교니까 급여가 나오지만 이 시기를 조금 되게 잘 준비하면은 나중에 나왔을 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장교들도 자기들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왔기 때문에 만기 전역을 하면은 나이가 26, 27살 이 정도 될 건데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일과를 마치고 나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취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마케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케팅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폰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나왔고 그렇죠. 예. 페이스북을 막 열심히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웠어요. 아하. 그 이름이 뭐였나요? 부산 아입니꺼였어요. 뭐 부산 정보인가요? 그러면? 네, 부산 정보였고요. 이걸 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좀 핫플레이스의 어떤 식당에서 저를 와달라 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무료로 대접해 주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막 그러면 이제 열심히 찍고 올리고 막 이런 거인데 당시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정말 미쳤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은 뭐 거의 없었고 이미지만 이렇게 좀 카드 뉴스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도 막 좋아요가 막 10,000개씩 달렸었어요. 그 페이스북 전성기. 네, 완전 전성기. 그 도파민 맛에 완전 이제 찌들어 가지고 이제 군 생활하면서 그걸 부산이 아닙니까를 키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당시 여자친구가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저는 포토샵 할 줄 아니까 아하.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음식 대접받는 건 여자친구의 몫이고 막 이런 좀 나오는 이런 네. 원고료 같은 거 제가 조금씩 수치를 하면서 아하.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페이지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던 게 쇼핑몰을 그 당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랑 이렇게 연계를 잘 해놓은 대표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아, 그쵸. 그때는 네. 그때 이제 허니 앨리스라는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한테 제가 채널을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본인 채널에다가 제가 실패했던 신주 귀걸이, 신주 목걸이를 막 이렇게 올리는데 진짜 정말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도 이런 걸 결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남대문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소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당시 여자친구는 굉장히 좀 수동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야 너 가서 네가 소싱하면은 그걸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갈증이 깊어지던 중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제 동기랑 같이 홍대에 가서 성인용품을 소싱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우연한 계기로 광고를 발견했어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홍보만 하면은 물건은 자기네들이 보내주겠대요. 당시는 위탁 판매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막 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콘돔 이런 거를 막 군대 병령에 이제 BOQ 막사 안에서 이렇게 막 네. 업로드를 한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내 채널에서 등장할 단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그게 이제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근데 그 아까 부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제 그 부산 아닙니까를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꾸셨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수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냥 부산에 대한 맛집이나 뭐 이런 거 소개하던 페이지를 네, 그냥 갑자기 어른들의 수다로 바꾸고. 그게 가능했던 게 요즘은 관심사 타겟 로직이잖아요. 네. 나는 지금 부산에 대해 관심 있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른들 올라오면 맞아요. 막 끊는데 옛날에는 그냥 팔로워들한테 그대로 다 배포되는 구조였다 보니까 여기 보는 애들 중에 뭐 다 성인이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막 올렸던 건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막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약간 딜도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쵸. 또 세상은 다양하니까. 막 콘돔도 들어오고 와 신기하다. 아.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의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게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콘텐츠를 싫어하니까 이제 좀 막 싫어하기도 하고 누르고. 페이스북 로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예전에는 다 도달시켜주는데 도달률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좀 안 팔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그 저한테 이제 물건을 납품해 주시던 대표님이 갑자기 다단계에 빠지신 거예요. 물건을 수입을 안 해오시는 거죠. 다른 거 하시느라. 화장품 팔고. 그러니까 점점 품절이 되는데 물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문 넣으면 품절이라니까 저도 품절 처리하니까 나중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보다 품절된 제품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마침 맞게 또 이제 그 성인용품 판매하시던 대표님이 본인이 하는 다단계를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너도 해보라고. 저는 지금 마땅히 지금 어딜 취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전역을 하면서 다단계까지 하게 됐던 거죠. 뭐 화장품이었나요? 카테고리가? 아니요. 폰지 사기였습니다. 아하. 약간 돈으로 돈 먹기. 이 사람들 데려오면 막 돈 가져오고 요즘 아하. 그런 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사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자기도 막 이랬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 나이도 많이 그때는 어렸고 그때가 이제 제가 전역하던 나이가 26이었어요. 26인데 어리기도 했고 마땅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해봐야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깊이 안 빠졌죠. 오히려 잘 안 되니까 페북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됐던. 페북으로 다시 부산 아닙니까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았고요. 이제 당시에 좀 정보성 채널들이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정보성 채널을 10만짜리들을 몇 개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와, 근데 10만이면 네, 조금 아쉽죠. 그때 그걸 좀 잘 이용했더라면은 더 빨리 궤도에 올랐을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막 열심히 이제 운영을 했던 시절이 거의 이제 26, 27 그즈음입니다. 26, 27. 그럼 이때 마침 뭐 페이스북 열심히 키우고 전역까지 하셨고. 네, 맞아요.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이제 웨딩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잘하는 사람이 당시 좀 없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 웨딩 박람회를 주최해서 이 웨딩 박람회에 뭐
스드메라 하죠. 이제 웨딩 컨설팅 업체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레스샵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샵 또 뭐 패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웨딩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끼게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박람회에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의 돈을 걷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광고로 쓰고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계약 수수료를 가져오는 구조를 웨딩 박람회 구조라고 하는데 그 웨딩 박람회를 하는 업체한테 연락을 받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우리들의 페이스북을 운영해 달라 이런 제안이었나요? 페이스북도 운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광고 세팅을 해달라는데 그때가 이제 페이지는 조금 맛이 갔지만 페이스북 광고가 이제 진짜 미쳤을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광고 조그만 세팅 잘하면은요 클릭당 단가가 한 100원, 50원 막 이랬어요. 그것만 내면은 사실 얼마짜리 고객이 들어오는 거 스드메니까. 네, 스드메 이제 하나 계약하면은 못해도 6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0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딩 쪽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죠. 그거는 뭐 광고 대행사를 차려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하신 건가요? 그때 차려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회사가 있긴 있었는데 직원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직원이 3명 정도 필요했거든요. 그 저한테 광고를 맡겨주는 광고주분이 저희 직원들의 월급을 대납해줬어요.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돈 벌어라 약간 이런 구조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구조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 게 이 3명이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정작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어쨌든 구조가 별로였어도 그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 이것도 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셔서 접게 되신 건지. 이제 여기서 별로 제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몇 개가 따라랑 일어나는데 27살 한 6월쯤이었어요. 이제 웨딩을 DB를 모으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경과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웨딩 업체는요. 내가 지니고 있는 웨딩 플래너수로 그 사세를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워크숍을 가는데 저랑 이제 저희 직원 3명이랑 같이 이렇게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광고주니까 제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한참 망설이다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경남 산청에서 이렇게 레포츠 센터에서 이렇게 MT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워크숍인데 그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페인트볼 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레포츠 활동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이상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여자친구한테도 나 너무 가기 싫다. 오늘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막 그런 안전 장구를 차잖아요. 차는데 이게 고글이 뒤에 이게 고무 밴드가 다 삭은 거예요. 자꾸 이게 제 머리가 작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뒤통수가 커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흘러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차고 이렇게 헬멧에서 대충 이렇게 고정하고 서바이벌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뛰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비가 이제 살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뭔가 산 속이다 보니까 이게 물안개 같은 게 쫙 끼는데 정말 그때 표현하자면 영화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갑자기 탄이 딱 날아오는데 딱 그 순간에 밴드가 많이 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있었는데 이게 축 처진 거죠. 탄이 어떤 색이었냐면은 진짜 선명한 연두색이었거든요. 연두색이 이렇게 슉 날아와요. 딱 맞는 거죠. 맞았어요. 맞는 순간에 그 느낌이 왔어요. 망했다. 이건 데미지가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딱 맞고 하고 나서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사실은 이게 맞으면 안 되는 위치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는 건데 다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고 승부욕 있다 보니까 이 상대편 진영에 있던 애가 이 게임장 밖으로 담 넘어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아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탄을 쏟아보면 재정비하려고 이렇게 그쵸. 펌페를 하잖아요. 아이고. 펌페인데 이렇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고였어요. 맞았는데 딱 맞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딱 떴는데 이 마치 모니터 절반 나간 것처럼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의 절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병원 가면 낫겠지. 병원 가면 낫겠지 하면서 이제 병원 갔는데 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검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실명이라 했냐면 이제 망막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황반에 이제 시신경이 90%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더라고요. 근데 황반 원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황반이
뻥 날라갔대요. 이게 앞에 각막을 맞고 망막에 데미지가 와서 망막에 있던 황반이 떨어져 나간 거지. 이걸 못 살리냐 하니까 망막은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걸 받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안압이 막 올라가서 녹내장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왔었는데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왜 힘든 일을 겪었냐면은 갑자기 광고주가 저랑 광고를 끊었어요. 아니, 자기네 회사 워크숍에서 다쳤는데. 예, 이제 그 사람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연히 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빛을 보니까 눈이 너무 시려서 안 보이는데 시린 거지. 너무 아파요. 막 두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거래를 끊으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직원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성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교 복무를 하면서 돈을 한 당시 4천만 원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제 적금을 깨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아 근데 원래 월급은 저기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직원들은 대표님 저희가 회사 살리겠습니다. 대표님 빨리 쾌차하고 나오세요 하니까 그걸 막연하게 믿었었고 월급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얘들은 저한테 월급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거의 쉬고 있었고. 그때 대표님은 그 투병하면서 네, 적금 깨서 돈 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회사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든 망했고 제가 27 말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돈은 없고 이제 적금도 다 털었으니까 졸지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그러니까 그 아까 전부터 말했던 그 여자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된 거죠. 그 아까부터 나왔던 그 전 여친이 계속 동일인인 건가요? 아, 예, 다행히도 동일인입니다. 아, 네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히도 동일인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경남 창원에서 5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감정적인 그런 게 없는데 당시에는 이 가슴에 막 불이 붙어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복수심에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 죽여야겠고 저를 버린 그 회사도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웨딩 업체를 차렸어요. 이제 이마에 점 찍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웨딩 업체를 차리고 이제 저는 웨딩 상품이 없으니까 진짜 그냥 발품 팔아보자 하고 한쪽 눈 안 보이니까 어차피 컴퓨터 앞에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 해서 웨딩 뭐 스튜디오, 드레스샵, 뭐 메이크업샵, 턱시도 뭐 모든 곳을 직접 문두드리고 다니면서 나 진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는 사람이다. 홈페이지 만들 줄 아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었었어요. 당시 오웨드라고 제가 성이 오씨여서 오웨드라는 걸 만들어서 막 홈페이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마케팅 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조금씩 거래처를 늘려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페이드 마케팅을 쳐서 점차 매출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었고 결국에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를 버렸던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흡수하다가 그 회사를 문 닫게 만들었죠. 복수에 성공했다. 그렇죠. 근데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건 남의 인생 망하게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옳았다라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응징 같은 느낌으로 막 부딪혔는데 이게 저는 업을 쌓고 있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카르마라 하잖아요. 딱 이제 복수한 데는 1년이 걸렸어요. 28살을 다 썼고 29살이 딱 되던 해에 이제 제 오른팔이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신한 거죠? 이 웨딩 업계는요 배신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이랑 계약을 해도 이 고객들이 1년 뒤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고객을 핸들링하는 기간이 1년 정도가 되고 내가 핸들링하고 있다가 나 이제 그만둡니다 하는 순간에 고객은 어이없잖아요. 내가 지금 담당 웨딩 플래너가 그만두니까 그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당시 이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막 제주도에서도 박람회를 하고 전주,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박람회를 막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만나고 다니는 시기여서 주로 대표지만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른팔이던 친구가 웨딩 플래너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대표 너무 우리 회사 신경 안 쓰지 않냐? 내가 이 회사 먹으려고 하는데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서울에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느 호텔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난다. 서울에 이제 명동 나인트리 프리미어 명동 2 호텔에서 이제 투숙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10시부터 이게 전화가 한 통씩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표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또 끊고 또 몇 분 뒤에 대표님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끊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급한 마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일정 취소 다 하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돌아오니까 낮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이제 사무실에 가봤더니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이 모서리 벽에 막 술병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다들 이제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직시하고 오른팔한테 얘기했죠. 도대체 내가 뭘 하면은 멈출래 하니까 형님이 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나가면은 뭐 이거 계약 이제 연쇄 부도가 나면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파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면 되나? 이러니까 형님만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회사를 그대로 넘겨주고 나오게 됐던 거죠. 그게 제 29살의 일이고 그게 이제 29살 4월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제 인생에 그때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이제 사업하지 마라. 그만둬라. 근데 이제 저도 더 이상 나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라고 고집을 부리기에도 이제 제 나이가 20대 후반까지 왔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임용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책에 보면은 대학 동기들한테 나는 절대 교사 안 한다. 맞아요. 절대 교사 안 한다 했죠. 니들이나 교사해라. 예. 좀 부끄러웠어요. 동기들이 이제 다 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나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그냥 다녀서. 그래서 어떤 강의를 끊어야 될지 뭐 할지 막 하니까 자기네들 정리 노트도 막 보내주고 또 이제 임용 공부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영수 과서부터 해서 음미실체 다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 맞아요. 과정을 교과서나 이런 교사용 지도서 구하는 게 되게 힘든데 다들 교사니까 다 구해주더라고요. 학년별로. 그래서 이게 초등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학년에 쓰는 교과서 한 10종 해서 6학년치를 다 일단 해야지 교육과정 공부가 끝나는 거고 교육학 공부 또 해야 되고 이제 또 논술 봐야 되니까 논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때도 복수심인 것 같기는 해요. 한 방에 안 붙으면 진짜 30살이 돼서도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해가지고 정말 이제 집에 박혀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막 원형 탈모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게 막 제가 지금은 눈썹이 되게 진한데 눈썹이 막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빠지고 되게 범죄자상으로 점점 얼굴이 바뀌어가는데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를 치고 30살부터는 교사가 되었죠. 자, 그러면 30살의 교사가 되시기까지 네. 지금 대표님의 20대는 폼파리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상세 페이지 외주 사업했다. 뭐 결론적으로 잘 안 됐고 네. 홈페이지 외주했다가 잘 안 됐고 네. 쇼핑몰 했다 안 됐고 또 홈페이지 했다가 뭐 페이스북 페이지 했다가 웨딩 업체까지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죠. 그럼 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대표님이 잘 안 됐던 네. 그 시기에 네. 뭐가 문제였던 것 같으세요? 이게 좀 막연하게 한 전 3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장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를 너무 가치 평가를 높게 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막 사업하면 이제 성공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너무 막연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를 무인도에 놔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인도에서 아무리 비싼 샤넬백을 팔아도 갖다 팔 수가 없잖아요. 고객이 없으니까. 고객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이런 인식 없이 사업을 했던 게 두 번째 좀 해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성공한 대표가 되려고 하면은요. 직원의 잘못을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막연히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어요. 좀 나 같은 사람 따라와 주는 것도 고맙고 막 괜히 얘네들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막 호구처럼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월급 받으려고 옆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충성시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제가 결국에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저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인지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메타인지가 잘 안 됐다. 이제 뭐 네.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런데 이게 또 사실 많은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크게 생각해라. 네. 뭐 너는 잘 될 수 있다라고 믿어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대표님의 경험을 통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사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 만나 보면은 진짜 굉장히 파지티브해요.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된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해보고 그냥 해볼까 하는 것보다는 해보자를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저도 긍정적이었어요. 20대 때 긍정적이니까 그 많은 일을 겪고도 다시 딛고 일어섰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저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요? 꾸준하게 부딪히는 거. 꾸준하게 부딪힌다 하심은 저는 약간 이 사업이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운이 90%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운이 90%라고 한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10번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한두 번 하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내가 아무리 추락해도 그 시절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이미 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 제자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좀 안 풀려도 좋게 좋게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이라 함은 네. 좀 뭐 안 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언젠가 되겠지 이거지. 그냥 뭐 막연하게 나는 100억이 될 거야 1000억이 될 거야 이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망상이 아니다. 예, 보통 그러잖아요. 성공분들도 끌어당김의 법칙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약간 전 딱 절반만 동의를 하는 게 실제 저도 야 나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하면은 정말 좀 기묘할 정도로 이거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어떤 기연이 발생하는 경우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필사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끌어당기는 건 아니다. 그냥 진짜로 남들에게 보이는 실체성이 있는 실행을 해야지만 끌어당김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긍정적이어야지 이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싶은 거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은 솔직히 옆에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도움은 된다. 그걸 이제 실행을 위한 연료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뭔가 그냥 막연하게 막 크게 될 네. 생각해라 잘 될 거고 막 100번 쓰고 막 시각화 보시고 막 이건 잘 모르겠고 네, 자신이 조금 실패하더라도 결국에 하다 보면 잘 될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인지라는 단어는 좀 내가 이걸 했을 때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좀 그 자신의 레벨을 깜냥을 판단하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딪히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지금 깜냥 되는 걸 하고 있는 건가? 네.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네. 뭐 판단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사실 제가 이 30살에 대해서는 이걸 몰랐고요. 솔직히 이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게 요즘은 사람들이 되게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또 모임을 나가다 보면은 이 모임에서 정말 기연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야 이거 안 될 거야. 야 이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면은 막 집에 들어갈 때 괜히 기분 나쁜 거죠. 뭐야 진짜 이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저는 받아들이려고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사람 나보다 잘났으니까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있지. 내가 뭐라고 여기서 기분 나빠해 하면서 그러면 대신에 저 사람이 뭐라고 깠으니까 안 되겠구나. 대신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조금 수정 보완해서 또 가서 또 물어봐야지.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회사를 한참 막 운영하고 있을 때 이분에게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네, 그 저기 데일리 호텔 엑시트 하셨던 이분도 약간 교사의 전설이잖아요. 교사 출신이신가요? 예, 그 데일리 호텔 그 엑시트 하신 신재식 대표님을 만나 뵀었고 제 사업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에서 회사를 뭐 엑시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었을 때 그 형님이 노라고 얘기했거든요. 넌 안 돼. 안 돼. 그거는 사업 구조상 힘들어.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신랄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썩 좀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후에 많이 또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그 형님 해줬던 말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그 다음 모델링을 또 해서 또 다음번에 만나 뵀을 때 또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이템 조금 바꿔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긴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는 좋았고 이건 나빴고 이건 이렇고 그렇게 해서 저보다 잘난 분한테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깜냥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뭔가 살짝 그 보스 깨는 느낌으로 예. 나 오케이 받고 만다. 예, 그렇죠. 막 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 리트라이 네. 하는 것처럼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대표님께서 야, 이거는 이제 사업 모델이 됐다.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 한 2024년도 12월에 들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5개월 전. 네,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지만 제가 근데 2025년에 들어서 훨씬 더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야 하는구나. 내 깜냥을 파악하려면은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막 책 읽으면서 나 혼자 이 책에서 하는 말 나인 것 같은데 막 책에 막 성공 사례 보면서 야 이거 난데 막 일단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나를 가서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타인지를 좀 높이려면 깜냥을 파악하려면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한테 가서 부딪혀 봐라. 네, 맞습니다. 물어봐라. 네. 네가 메타인지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판단하게 해라.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대표님이 최근에 잘 되고 계신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네. 그럼 지금 30살 시점에 오윤록은 오윤록 대표님이 아니고 네. 오윤록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었죠. 왜 또 가만히 교사만 하고 계시지 못했어요? 이제 이때가 좀 어땠냐면요. 월급을 받았는데 뭐 교사셔서 아시잖아요. 월급이 저는 호봉도 없는 상태잖아요. 30살인데 한 200? 문호봉 정도나. 네, 저는 이제 장교 시절이 있어서 11호봉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한 23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230을 가지고 이제 전셋집 와이프랑 산 전셋집에 주거비 그다음에 통신비 뭐 각종 생활비 기타 공과금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고요. 나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일을 좀 했어요. 막 알바도 좀 하고 하면서 그걸로 하는데 생활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와서 지내고 있지만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값이 만만치 않은데 나는 그래도 나름 교사인데 내 교사 월급으로 저 집을 살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했을 때는 노가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 이게 몇 년도죠? 이때가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 그렇죠. 사실 이때는 부동산이 그렇게 비싼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면서 이제 나 다시는 사업 안 한다.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얘가 또 혹시나 사업병 걸려서 뛰쳐나갈까봐 뭐 저희 부모님 아니면 뭐 저희 처가 식구들부터 다들 저보고 사업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부업은 되지 않나? 사업은 아니지 않나? 부업은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예전에 디자인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 했었던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랑 조금 기술 한계를 더 익힌 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벡터 드로잉 그러니까 로고 디자인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로고랑 상패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사 부업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했습니다. 어떻게? 그거 걸리잖아요. 당시에 이제 다행히도 와이프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어요. 사모님 명의로. 네, 와이프 명의를 썼었고요. 이제 명의를 회피해서 로고랑 상세 페이지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점 하나는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어서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고 제 첫 달의 목표는 50만 원 벌기였어요. 왜냐면 23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50만 원만 더 벌어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 생각에 그렇죠. 50만 벌자. 근데 첫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벌었어요. 1,000만 원이요? 네. 좀 어디서 이거 어떻게 홍보해서 파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신기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었으니까 로고랑 상패는 이제 인스타로 팔아야겠다 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존에 예전에 마케팅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관심사 로직으로 뜨지만 당시는 이제 우리가 검색하면 해시태그 뭐 인기 게시물 네. 어떤 특정 해시태그에 인기 게시물을 까는 방법을 당시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위에다가 제가 만든 로고들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문의가 막 쇄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 해시태그 다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해시태그 했을 때 맨 위에 뜨냐 안 뜨냐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걸 깔아놨더니 네. 인스타로 주문이 들어왔다. 네, 그때 제가 정말
다들 많이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로고 시 한 2개 그려주는데 10만 원 받았거든요. 2개에 10만 원. 네, 2개 그려주는데 10만 원 받았고 그 10만 원짜리가 진짜 그때 제가 2018년도 7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0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교사하셨으니까 퇴근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날로 그렸어요, 솔직히.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근데 로고 네. 드로잉 북들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부산에 보수동이라는 헌책거리에 가면은요 일본 서적을 사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서적 중에 이런 벡터 드로잉과 관련된 서적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들 좀 사서 그걸 보면서 거의 약간 벤치마킹 하듯이 이렇게 막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과가 좋았죠. 근데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로고를 잘 그려주는 지금이야 뭐 크몬 가면은 로고 막 널렸지만 예. 그때만 해도 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뭔가 대표님이 난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일본에 있는 좋은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 비슷하게만 그려도 꽤 괜찮아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가 너무 기회였던 게 지금은 크몽이 있잖아요. 그때도 크몽이 있었어요. 네. 되게 조악한 진짜 이제 시작한 크몽이 그 당시에 있었고 크몽, 뭐 오투잡, 뭐 재능넷 그거 말고도 재능 마켓이라고 불리는 개념의 이런 플랫폼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중이었고 조금 잘 파는 애가 자기네들한테 입점했다 하면은 그걸 좀 광고로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크몽 매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 크몽 진짜 초기 그거네요. 네, 진짜 초기였어요. 제가 크몽을 알게 됐던 게 28살쯤에 알았으니까 크몽이 생긴 지는 한 3년 됐구나. 3년 정도 됐는데 당시에는 재능 마켓이란 개념을 지금의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처럼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저처럼 마케팅하던 애처럼 쓰던 애들만 쓰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면은 크몬과 인스타의 조합으로 첫 달부터 1000. 찍었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간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둘째 달에도 1000을 찍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어쨌거나 부업 상태니까 학교를 가는데 운전하다가 이게 신호가 걸려서 이제 신호 딱 기다리다가 이렇게 잔 적이 있어요. 빨간불에서 그대로 잠들어서. 그대로 잠들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을 조금 줄였었고 그걸 이제 조금씩 조절하면서 약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와이프한테 좀 많이 넘기고. 이거 로고 구매 상담.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와이프한테 맡기고 집에 와서 이제 쭉 밀려 있는 것들 작업 쭉 하고 자고 약간 이제 그런 일상들을 거의 2년 가까이 끌고 갔었죠. 와, 2년 가까이.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갈아 넣으셨네요. 갈아 넣었어요. 왜냐면 멈출 수가 없었던 게 교사가 뻔히 얼마 버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또 따놓은 일감 있는데 야 이거 못하겠어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쨌거나 저한테 큰 돈이니까 거의 뭐 약간 거의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시한 3종에 25만 원 올렸는데도 일이 끊임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갈아 넣다가 19년도 이제 거의 하반기쯤 가서 부업을 내려놨죠. 이제 내려놓으신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려놨고요. 제가 이제 일이 너무 그때부터 잘 풀린 게 2019년도 말에 제 동기 중에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율로가 이거 저기 재개발 쪽으로 입주권 투자를 해보자는데 입주권 투자가 뭐지? 재개발은 뭐지?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한 개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이거 하면 뭐가 되는데? 조합원이 돼. 그러니까 조합원 하니까 이제 또 우리 막 조합 같은 데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들은 게 이게 있어요. 이제 뭔가 띠두를 것 같고. 네, 그래서 조합은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시기에 있었는데 약간 저도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여기에 약간 좀 그 과도기를 지나던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 동기를 믿고 투자를 했어요. 어떤 투자를 했냐면은 부산에 부암 1구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단감동이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그때 이미 멸실되고 난 빌라를 멸실된 게 이제 건물을 부셨다는 소리죠. 빌라를 샀는데 그거를 당시에 그 감정평가액은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감정평가액이 4,800만 원 정도였고 프리미엄 4,200을 붙여가지고 9천만 원을 동기랑 저랑 4,500 제 명의로 모아서 제 명의로 샀었어요. 2019년이죠.
네, 2019년도. 진짜 상승 직전. 네, 완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로켓을 쏘기 직전이에요. 직전. 이게 이제 운명의 흐름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제가 이거 2019년도 진짜 말에 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가격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딱 그 다음에가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빵 터지는데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와, 망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동기랑인데 둘이 한 게 좀 찜찜해가지고 네. 2020년도 2월인가 1월에 제 친동생이랑 같이 이제 아까 부암 1구역 말고 우암 1구역이라는 걸 또 사게 되거든요. 아하. 투자 한번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두 개를 투자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코로나 터지고 우리나라 망했다는 이런 매스컴에서 막 언론이 나니까 와, 큰일 났다. 나 이제 부업한 돈 여기 다 갈아 넣었는데 이런 느낌인데 2020년도 7월 임대차 3법이었나요? 막 하면서 막 뿌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부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자산 투자를 적절한 시점에 해야 되는구나를 2020년도에 깨달은 거죠. 진짜 근데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네. 그 공부하고 준비해서 한다 이게 없어. 네, 전 다 우연이에요, 사실. 그래서 운칠기삼이에요. 운구기일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동산 투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지 부업으로 내가 갈아 넣어서는 안 된다. 맞죠. 예. 그러면 근데 그 투자 그 이후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전업 투자의 길을 걷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2020년도부터 부업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번 돈을 다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요. 좀 좋은 기회들을 만났던 게 부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사들한테 이제 그런 제안이 오잖아요. 교육청에서 너 여기 와서 강의해라. 맞아요. 교육부에서 여기 와서 강의해라. 아니면 막 이제 교육정보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너 여기 와서 강의 좀 해라. 왜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맞아요. 잘 아는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저는 부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어쨌거나 가족들한테 약속한 게 사업을 하지 않겠다였고 부업은 언제가 끝난다는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승진 기회인데 장학사님들이나 연구사님들한테 잘 보일 기회인데 싶어가지고 줌이랑 뭐 이제 뭐 OBS 스튜디오라든지 저도 그 교육청 강사단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2021년이 되었고요. 점점점 이제 그런 강의를 불러주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맞아요. 1년이 지나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말하기 편하네요.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부업을 살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좋은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죠? 제가 이제 막연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 성공한 놈은 나중에도 성공한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된 거죠. 어려서부터 사업을 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26살에 만났던 친구인데 저기 군산에서 이런 채소 가게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친구가 26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한 대 보기 힘들다는 그 G바겐을 타고 다녔거든요. 26세. 26세. 와우.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말아먹고 이제 농산물을 인스타그램으로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더러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상패예요. 상패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몇십만 원 받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 줬을 건데 저도 이제 상패랑 로고를 너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힘든 걸 아니까 그것만 해서는 힘든 거라니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상패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 고구마 나한테 위탁으로 납품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고구마를 실제로 키우는 그 설비를 갖고 계시던 분인 건가요? 아니요. 그 친구도 완전 쫄딱 망한 상태여서 네. 저기 이제 서울의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같은 데 있는 물건을 걔가 대전에 살거든요. 네. 대전에 내려서 걔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박스 포장을 해서 택배로 쏘고 있었어요. 남의 주차장 자리를 점거해 가면서 걔도 이제 진짜 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20년도 초에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2021년도까지 이제 애 키우고 강사단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돈을 다 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수요가 좀 맞아가지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고구마를 위탁 공급을 해주기로 했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둘 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돼요. 그게 2021년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 줄게 대신에 나도 고구마 팔게 해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도 팔아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였나요? 스토어팜이었나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때는 바뀐 스마트 이유. 스토어. 네. 그냥 올려만 놨더니 안 팔리더라. 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저도 썼죠. 어떻게 썼냐면은 꿀고구마라고 다 팔잖아요. 우리 고구마 달아요를 강조해서 다 꿀고구마라 하길래 맞아요. 이름을 흑당 고구마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브랜딩을 했어요. 그때가 흑당 버블티 유행하던 땐가요? 네, 맞아요. 마침 제가 그때 또 흑당 버블티에 완전 빠져가지고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느끼며 살던 시절인데 흑당 고구마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단 거 엄청 좋아하니까 또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홈 트레이닝이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집에서 고구마 먹으면 열받잖아요. 맛없어가지고. 엄청 달다 하면은 먹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니아루카라는 품종이었는데 이게 사실 신품종이긴 했어요. 흑당 고구마라는 신품종이 나왔어요라고 하면 이거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거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집에 와서 하는 일과는 별거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고 주로 리빙 인플루언서 아니면 운동 인플루언서들한테 DM 보내는 게 제 하루 일과였어요. DM에 뭐 그럼 우리 고구마 협찬해 줄게요 이거였나요? 협찬도 했고요. 우리 고구마 공구하자. 공구. 이거 하나 팔릴 때마다 매출의 15% 줄게. 음. 근데 제가 매출이 그 당시 25%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님도 고구마를 받아서 오는 거니까. 네. 받아서 팔면은 대표님한테 떨어지는 게 25%인데 15%를 주면 대표님이 10%만 남기겠다. 네, 네. 그렇게 했던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22년도 1월 즈음에 월천 매출이 나온 거예요. 2020 몇 년이요? 2년 1월. 2022년 1월. 네. 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니까 100만 원 번 거잖아요. 네네네. 10%.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이걸 이제 좀 누군가에 자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12월에 블로그를 만들게 됐는데 22년도 1월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썼어요. 저의 이제 고구마 판매 일대기가 그때부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2년도 2월이 되니까 고구마가 월 매출이 5천까지 올라갔어요. 와. 500 남는 거네요. 네, 그 이유는 기존에 저희 고구마를 팔아보셨던 인플루언서들이 제법 고객 반응, 팔로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2차, 3차, 4차 이렇게 막 공구를 해주시더라고요. 맛있다. 그래서 네, 팔로워들도 좋아하고 맛있다 그렇죠. 그러고 자기들도 수익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고구마로 5천까지 올라갔고 네. 매출 5천. 네. 네. 그 다음은 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막 썼어요. 아. 그냥 진짜 그냥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좀 자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 이제 복숭아를 팔기 시작했는데 복숭아가 이제 그때 좀 많이 팔렸었거든요. 월에 2억씩 팔리는 거예요. 그 복숭아도 그 친구분이 가락시장에서 떼온. 아니.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친구한테는 이게 지역에서 오는 작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경북 저기 성주에서 이게 또 이제 공판장 뛰는 사람 한 명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숭아를 받게 되면서 복숭아를 팔았죠. 오, 그래서 아까 얼마 몇 억이요? 2억? 2억. 와, 그럼 2천만 원 남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2천보다 더 남았어요. 복숭아는요, 진짜 시즌성 작물이다 보니까 많이 남겨요. 그래서 거의 그분들에게 15%를 떼줘도 제가 20%가 남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아까 2천보다 더 남으니 한 3천, 4천.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맨날 블로그에 잘한 걸 쓰다 보니까 사람들도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독자분들도. 그리고 막 응원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야 나도 고구마 파는 법, 복숭아 파는 법 알려줘. 근데 이건 이제 제 밥줄이니까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고 오히려 2018년도 19년도에 저한테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로고나 상세 페이지라도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그냥 정말 호기심에 이제 더 이상 교육청에서 강의도 안 불러주고 하니까 한번 줌 강의는 이제 저희 그때 완전 손에 익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이제 잘하는 상황이니까 강의는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던 강의 기술을 알려드리겠다. 대신에 이거는 상세 페이지 기술을 알려드리겠다. 네, 대신에 이거는 내가 정말 오랜 시행착오 끝에 다 발견한 마케팅 방법과 디자인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강의 신청하는데 120은 받겠다. 그 강의는 뭐 얼마나 진행이 되는 거죠? 주에 2회씩 했고요. 마치 과외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 달간 진행하는 코스였는데 총 8번의 러닝 타임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8번 하는데 120이다. 안 할 사람 안 해도 된다.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거 120 이하로 받을 생각 없다. 이거 해놓고 나서
되게 노심초사했어요. 120 너무 비싼데. 왜냐 그때는 고액 강의 시장이 열려 있을 시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긴장하면서 얼마나 팔렸지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딱 봤더니 27명이 결제를 해주신 거예요. 와. 그럼 또 100% 순수익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갑자기 한 3천만 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진짜 옛날에 그 그룹 과외 할 때 감성으로 진짜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로고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2025년 지금까지도 로고를 팔고 계시거든요. 아, 크몽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타이탄의 아들 딸들이 있겠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마케터였다 보니까 순위 잡는 법을 되게 잘 알아서 다 상위 노출 시켜놓고 하니까 지금도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조금 강의에도 눈을 떴고 복숭아도 잘 팔리니까 이제 약간 제 메타인지가 또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장이 났느냐? 예전 이제 학교에 가면은 교장쌤이 왕이잖아요. 아 이제 근데 뭐 이렇게 벌고 가면은 이제 자만해졌다라고 하면은 뭐라 하든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안 들리더라고요. 막 교장선생님이 올라왔고 오 선생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데 예전 같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막 이랬어야 되는데 가슴 속에 막 뭔가가 차오르는 거죠. 아씨.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작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학급 수가 7개밖에 안 되는 1학년부터 전체가요? 6학년까지 다 합쳐서 거의 폐교직 전에 학교에 갔는데 교사가 적다 보니까 학교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학교의 교직원 자체가 작았어요.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교직원들 월급을 다 합쳐도 내가 더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이 고장났어. 메타인지 박살 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살짝 좀 이따 듣도록 하고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교사 이전에 사업을 시도할 때는 네. 결론적으로는 다 잘 안 됐고 네. 그 이후에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부터 농수산물까지 강의까지 쭉쭉쭉 이어질 땐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요 이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뭐 이전과 다르게 변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계산해 가면서 갈 수 있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준비된 사업가가 아닌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고 월세 날짜가 도래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카드비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항상 마음이 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선택의 실수가 누적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내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부업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부업은요 어쨌거나 내가 망해도 직장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꾸준히 열심히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업은 망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월급 230 받고 있지만 20만 원만 더 벌어도 부업은 가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업으로 돈 들어온다고 차만 안 바꾸면 안 망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뭘 하나 스스로랑 약속을 했었냐면은 부업을 할 때 제 나름대로 계산을 세웠던 게 제가 23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정말 쥐어짜서 아끼니까 50만 원 저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부업으로 50만 원만 벌어도 이미 본업에서 쓸 돈 쓰고 50을 더 번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50을 저축했을 건데 50을 더 벌므로써 100을 저축하게 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2배 더 빠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쩌면 효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을 더 벌면은 50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100을 더 저축하게 됐으니까 남들보다 3배의 시간 효율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부업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되게 좀 마음에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와닿네요. 사실 뭐 네. 50만 원 더 벌어. 근데 그거에 내가 몇 시간을 써. 그러면 꼭 그 나오는 말이 야야 뭐 그거 편의점 알바냐? 뭐 이렇게 네, 조롱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거 할 바에 그냥 놀아 뭐 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고구마도 팔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냥 제 동기들이 되게 남자들이 되게 욕하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쟤는 진짜 하다 못해서 교사가 돼서도 저러고 앉았네. 이제는 고구마를 팔고 있네. 옛날에도 막 사업한다고 많이 설쳤으니까.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그렇죠. 부럽죠. 저 얼마를 버는데. 그때 우리도 고구마를 팔았어야 했다. 아하.
그러면은 어쨌든 잘 안 될 때랑 잘 됐을 때 차이는 일단 이전에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너무 여기에 목을 매니까 마음이 급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이걸 부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다. 네, 조금 벌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좋은 판단을 내렸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순서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였을지 상황의 변화가 먼저였을지. 저는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게요. 음. 보통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지가 이렇게 Y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양갈래길로 나서 A로 갈까 B로 갈까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일직선상에서 선택지가 한 번 나왔다가 이걸 선택 안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은 두 번째 선택지가 나왔다가 또 세 번째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일직선상의 선택지가 나오면은 마음이 급한 사람은 맨 처음 나온 선택지를 맞아요.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진짜 좋은 선택지는 뒤에 오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선택지부터 잡기 바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른다 생각하는데 뒤에 선택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들을 많이 고르는 결과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한 번 고를 때마다 계속 제가 돈을 버는 속도나 돈을 버는 양이 조금씩 점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마음을 좀 상황적으로든 마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랄까요? 최고의 네. 선택지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막 직장 다니다 보면은 너무 이게 상사한테 시달리고 이 일이 나랑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모든 직장인 다 이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참아라. 부업으로 50이든 100이라도 무조건 벌고 나가라. 그렇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는 무조건 월급 이상은 나오면 나가라. 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월 거의 뭐 매출로 따지면 몇 억이 넘어가고 네.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뭐 월 한 3천 4천 막 이렇게 나오던 상황에서 회사를 이제 교사를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숫자들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매출로만 따지면 정확하게 액수를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비결이 뭔가요? 아, 저는 이 퀀텀 점프를 이제 할 수 있던 게 약간 좀 제 책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조금 효율을 좀 극한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초효율. 네. 극한의 효율이라는 뜻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극한의 효율이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막 모임 같은 데 나가면은 되게 훌륭하시고 실력 좋은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랑 대표는요. 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좋은 선택지들을 골라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약간 삼국지에 약간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은 뭐 좋은 자룡이랑 하우돈이랑 이렇게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장수끼리 챙챙챙 하는데 그런 싸움인 거죠. 근데 장수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그 집단이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그 장수가 이끄는 병사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챗GPT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션을 좀 잘 쓰는 방법이라든지 뭔가를 제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직원들에게 입히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막 강의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직원들에게 뭐 이런 GPT 같은 거 같이 해서 부트캠프를 막 우리가 연다든지 저는 이거를 직원의 장수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세미 하우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GPT 잘 쓰는 애들 보면 진짜 마술사 같이 막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을 마술사로 만드니까 아까 전에는 싸울 때 뭔가 장수끼리 싸울 때 결판이 나지 않은 싸움인데 뒤에 있는 애들이 다 겁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우 돈이 싸우고 있어서 질 것 같았는데 옆에서 네. 하우 뭐 이렇게 다 나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좀 따돌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마케팅 구조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마케팅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차원적이라 하면 네, 마케팅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케팅 채널에 집행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1차원적인 구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세일즈 퍼널이라고 해가지고 깔때기형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객들과 접촉하는 이 입구 쪽은 탑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최대한 많은 고객을 접촉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최대한 새어 나가지 않게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고객 여정 지도라고 불러요. 고객을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이 고객이 나이대가 얼마며 성별은 뭐며 어디에 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걸 페르소나 기법이라 그러는데 페르소나를 적고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상해서 이 마케팅의 경로를 짜는 게 고객 여정 지도인데 그 고객 여정 지도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니까 새는 트래픽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아유 저기 율로기 형네는 트래픽이 정말 많아. 트래픽이 넘쳐나.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새는 트래픽 없이 잡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트래픽이 결국 많이 모이면은 결제를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건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이 고객 여정 지도를 이 고객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보통 인터넷을 보다 보면 광고가 뜨죠. 이런 상품이 있는 거를 사실은 식별도 못하고 지나쳐요. 왜냐면 우리 광고를 유의 깊게 보지 않잖아요. 방금 전에 오늘 마주친 버스에 어떤 광고가 붙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광고를 여러 번 마주치게 해야 될 것이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 광고를 봤다. 그러면 이 광고에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을 해야 될 것이고 클릭해서 나온 사이트가 떴는데 바로 이탈을 하면 그 사이트가 또 잘못된 거겠죠. 그 사이트를 좀 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설득력이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유인 요소들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을 최초 접촉했던 그 순간부터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고객이 결제를 하고 나중에는 팬덤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단계별로 만들고 그 단계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프로세스를 짜는 것을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대표님 상세 페이지 강의가 예시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처음에 볼 때는 뭐 수익 인증이 된 이미지를 보게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은 어떻게 쓴다라고 해서 그럼 실제로 클릭은 얼마나 하는지 또 측정하고 맞습니다. 그럼 클릭하자마자 맨 처음에 보는 건 뭘로 할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는 하루에 뭐 4시간만 일해요 뭐 이런 문구가 나오게 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게 나오게 할지 해서 얘들끼리 또 성과 비교해가지고 좋은 뭐랄까 최대한 트래픽을 안 흘리고 담아갈 수 있게 네, 맞아요. 경로를 최적화해 간다. 그렇죠. 이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린다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돈 쓰고 야 마케팅 네가 해줘. 야 돈 줄 테니까 디자인 네가 해줘. 막 이런 식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특히. 그런데 CEO라면은 마케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내가 할 줄은 모르더라도 그 과정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들이 흔적을 남겨요.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이 광고 소재랑 이 광고 소재를 두 개를 올려보면은 얘가 더 사람들이 선호하면은 당연하게도 얘는 버리고 얘를 하는 게 효율상 더 좋겠죠. 그럼 얘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광고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얘가 더 잘 나와. 그럼 얘를 버려야 되겠죠. 이걸 A/B 테스트라는데 A/B 테스트를 몇 번씩 하다 보면 더 좋은 광고 소재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뭐 여러분들 4시간 하루 4시간에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다 이탈한다. 그러면 이 문구는 고객들이 느낄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고객들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 그게 다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모으고 분석해내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고객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예측해서 거기다가 좋은 미끼나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흔적이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탈했다, 예, 뭐를 클릭했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가 다 남아요. 남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해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거만큼은 공부를 오히려 함으로써 내 인생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는 그 흔적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뭐 구글 광고나 애즈나 아니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을 거고 네. 그 외에 뭐 사용하시는 것도 있나요? 당연히 이제 메타 광고 쓰고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출 클릭률을 비롯해서 CPC 단가, 코스트 퍼 클릭당 비용이 높으면 안 좋은 거고 낮으면 좋은 거겠죠. 그럼 뭐 CPC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월별 지출에서 얼마 나오는지 CPM도 볼 수 있고 로아스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드린 광고비 대비 얼마가 매출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 더 주류가 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대표라면 갖춰야 되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도구에 나온 지표가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대표가 로아스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대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마케팅 체계화였고 퀀텀 네. 점프의 세 번째 비결이 뭔가요? 꾸준함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지만. 많이 버셨죠? 예. 근데 확실히 돈을 버니까요. 돈을 좀 더 헤프게 쓰게 되는 게 당연히 생기고 스스로도 좀 많이 좀 루즈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롤렉스 사신 거 스레드에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롤렉스는 이제 저희 아끼는 직원에게 갔지만 네. 이것도 이렇게 또 PR 자기 PR이 돼버리 회사 PR이 돼버리는데요. 네, 그렇게 되었지만 네, 진짜 루즈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꾸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안 쉽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이미 좀 많이 체계가 잡혀 있는 거를 또 막 빈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노력하는 대표에게서 어떤 노력을 또 하냐면은 이걸 이제 좀 물렸으니까 또 다른 사업에 또 다시 열정을 쏟는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파스타를 좋아해서 파스타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 당연히 그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이게 물렸기 때문에 먹는 걸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스타 물렸으니까 이제 한식으로 또 한 일주일 달리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조금 전환을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 사업도 계속 어쨌든 대표의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맞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나요? 저는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또 첫 번째 건데 직원들의 장수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우돈 동생 하우연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우연이 이제 형님 저 이제 좀 사이즈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 싶으면은 그 친구에게 진짜 빠르게 그 위치를 위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회사 하나에 이게 홀딩스 개념이고 그 밑에 몇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도 제가 경영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과감하게 저랑 함께 성장해왔던 친구들을 대표이사로 앉혀요. 그리고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플레이하게끔 하되 저는 모 회사에서는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서 야 이번에 이거 좀 적용해봐, 이거 좀 넣어봐 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회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꾸준함도 유지할 수 있고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랑 함께 성장해왔던 제 성정이나 아니면 제 스타일을 아는 친구들이 같이 끌고 와주니까 조직으로서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지금 대표님의 직원 관리나 네. 이런 효율화하는 과정이 과거에 네. 직원들이 배신되렸던 네. 그 시기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뭘까요? 직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냥 돈만 주고 밥만 네. 사줬다면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마. 단 너가 실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실행해가 이제 저희의 모토로 바뀌었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권한과 책임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착한 사람으로만 대할 게 아니라 혼낼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결국 성장해야지 조직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권한과 책임을 준다. 그럼 만약에 좀 대표님 생각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좀 실수가 나왔어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좀 뭐랄까 안 좋은 사례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냉정한 회사들에서는 대표를 갈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진짜 막 징계를 때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가세요? 저는 사실 사람을 자르면은 이 사람만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속된 말로 지랄을 합니다. 욕을 해요. 야, 놀러 와. 그래서 막 뭐라 하는데 대신 뭐라만 하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왜 이 실수를 했을까를 최대한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요즘 너무 바빴으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너의 이런 일들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 채용해. 솔루션을 같이 가지고 욕합니다. 그냥 욕만 하면 사실은 그냥 뭐 스트레스 풀기밖에 안 되는데 네. 대안을 같이 제시해주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직원을 안 뽑는다. 그럼 또 욕합니다. 언제 뽑을 거냐? 그쵸. 예. 아니 그리고 뭐 그래 안 뽑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봐. 그렇죠. 그러면 최고인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저랑 같이 일하는 또 친구들도 본인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자체를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까 난 이제 진짜 한계인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답이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본인이 쥐어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거네요. 아 이게 딱 이것도 효율 그걸 적용해 보면 네.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입장에서는 더 효율 적은 일을 덜어내고 더 효율 높은 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너무 바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그렇게 하자. 너가 하기 싫은 거 너가 못 하는 거 굳이 너가 쥐어짜서 하지 마. 사고 터져. 더 잘하는 애들. 저도 진짜 약간 수 계산에 약해가지고요. 막 정리하면은 틀리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이걸 더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는 게 더 좋은 일이고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좋아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월 230 벌던 교사 네. 뭐 그 정도의 소득 상태 즉 처음으로 리셋돼 버렸어요. 아 큰일 났네요. 만약에 네. 돌아갔어요. 네. 근데 시간은 다행히 그 2018년 이때가 아니고 2025년 아 네. 지금 기준 아 네. 지금 지식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제로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러면은 이럴 것 같아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예전에는요 결과에 열광하던 시대였잖아요. 연습생을 엄청나게 키워서 이 친구를 가수로 데뷔시키고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돈을 내고 이런 시대였다면은 요즘은 그 과정이 공유됨으로써 사람들이 쟤 진짜 학고였는데 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구나 이런 과정에 열광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가 등장해서 그 스타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가 연습생 시절부터 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다행히게도 제가 정말 많은 직원들을 써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유튜버들을 만나보고 막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완벽주의에 집착하고 있을 때 저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로 과정에 집착할 것 같고 그 과정을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것처럼 SNS에 공유할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월에 10억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 먹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유튜브를 원래 안 하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연매출 100억 대표가 알려주는 뭐 이렇게 효율적 성장 이야기 이렇게 딱 했더니 바로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은 억으로 구라치는 놈들이 많냐. 100억이 무슨 메이플 매소냐. 진짜 별별 댓글 다 달리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해서 조금. 왜냐면 그래도 진짠데. 진짜니까 상관은 없으면서도 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결과만 공유하면 오히려 요즘 욕먹는다는 사례를 좀 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갔다면요 오히려 전 선언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고구마 팔아가지고 고구마로 월 매출 1000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바쁘신 와중에 한 번씩 좀 들려주셔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금씩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블로그에 쌌었어요. 망한 것도 쌌고 사기당한 것도 쌌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 그렇게 조회수가 높진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고구마 팔 때 진짜 멋있었어요 막 이런 거 막 얘기해 주니까 내 과정들을 보고 계셨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좀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중에 나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오히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신입사원 강 회장이라는 네네. 혹시 웹툰 아시나요? 저 웹툰 겁나 봅니다. 저도 웹툰을 겁나 보거든요. 교사들의 취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이 신입사원이 돼서 막 되게 현명한 판단들을 하는 게 약간 그 만화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공한 분들이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면 지금은 나가서 연봉 10억이라 말하세요. 뭐 연매출 몇 억이라 말하세요. 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시절로 돌아와서 새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그 과정을 찍어서 공유해 보세요라고 저는 많이 조언을 드리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요즘 분들이 열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칫 조금 위험하다는 게 막 그 법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사례로 갈 경우를 제가 몇 개 본 게 뭐냐면은 네. 그 자아도취형 계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일상 올리고 맞아. 과정을 보여주라는 말을 오해하면은 막 진짜 브이로그를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 어떤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와, 저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막 유튜브 같은 거 컨설팅을 따로 하기보다는 주로 사람들 만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특히나 이제 우리 또 주부분들이 브이로그를 찍어버리는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는 나만 재밌지 남들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고, 자아도취를 진짜 안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3자한테 마찬가지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때? 근데 약간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되게 칼같이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왠지 기분 좀 상하게 만드는 애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때? 별론데? 이걸 왜 봐? 이걸 왜 봐? 네 일상이 뭐가 궁금해? 너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재밌어?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자아도취형이 안 되려면은. 그러면은 뭐랄까. 근데 사실 제 친구 중에서 유독 그냥 다시 다 뭐라 하는 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은 사실 또 피드백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보는 사람이 가져갈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면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배울 점이 진짜 하나라도 있으면 배울 되는 점이 하나라도. 정말 작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 처음에 올릴 때 생각보다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뭐지? 이거 매출도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왜 봤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교사였는데 저희 집이 정동향이었어요. 아침에만 해가 들어오고 오후부터는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퇴근한 이후에 와서 고구마를 촬영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찍는 좀 습관을 들였는데, 그런 내용들도 막 쓰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다이어트 자극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제 거를 약간 이런 자기 개발 자극을 받으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브이로그를 찍지 말고, 네. 뭐가 됐건 이게 뭐 사실 블로그로 하건 인스타로 하건 유튜브로 하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배워갈 만한 건덕지가 있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싹 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이면은 청소업에 관련된 걸 거고, 그렇죠. 스토어 하는 사람이면 스토어 관련된 것일 거고.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도 진짜 잘하는 분들이 인스타에다가 내가 청소한 노하우만 올려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막 그 에어컨 막 찌든 때 빼는 이런 영상 보면은 맞아요. 조회수 폭발하잖아요. 좀 시원한 그게 있어요. 네, 뭔가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막 내가 무조건 뭔가 잘 되고 완벽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뭐 월 매출로 따지면 지금은 뭐 액수가 나와도 되나요? 조금 나와도 됩니다. 그냥 뭐 수십억 정도 한다. 네, 저희가 모 회사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좀 재무제표가 숨겨져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누가 이제 아셔서 저기 뭐 혁신의 숲이나 이런데 뭐 나이스 정보 이런데 검색하면은 뭐야 저 구라쟁이 아니야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출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밖에 안 드러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장수급이 되고 나면은 하나의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는 형태로 자회사로 깔아 나가고 있어요. 그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거 재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회사들의 이 재무가 이 회계상에 연결되게 하는 거를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연결 재무제표까지 이제 다 따보면은 저희 회사의 지금 현재 월 매출은 대략적으로 60억 정도 되고요. 와우. 그러니까 절반이나 뭐 해도 어쨌든 10억은 넘잖아요. 무조건 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매출 쪽으로 따지면 요새 그 되게 뭐랄까요? 업계 화두 중에 하나인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좀 이제 매출 단계별로 네네. 좀 이분들에게 그때 돈 더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단계별 조언을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얼마부터 해볼까요? 일단 제로죠, 당연히. 첫 번째 뭐 취준생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무직 백수에서 돈을 아예 못 버는 분에게 네.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한마디. 네. 유행하는 기술을 배워라. 유행하는 기술. 그럼 요새 유행하는 기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창업 다마고찌라는 채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커머스 창업자들이 엄청 많죠. 그럼 우리가
얼핏 하는 착각이 얘들 다 이커머스 창업하니까 나도 이커머스 해야지 하는데 난 지금 영원이잖아요. 이럴 때 얘들 다 이커머스 창업 사람들 요즘 많이 하는데 얘네들 뭘 팔면 돈이 될까? 이커머스 하려면은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포토샵 배워야겠다. 이런 접근부터 하면은 취업도 쉬워지고 일을 따기도 쉬워진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유행하는 기술을 배워라. 네. 그럼 두 번째는 어쨌든 대표님이 부업을 베이스로 크신 분이니까 네. 부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직장인이고 네. 새로운 길로 부수입을 창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 똑같은 그럼 조건이 적용되려나요? 이제 직장인이고 새로운 이제 부업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뭐 직장인 한 300만 원만 받는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사실 30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드가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상태일 거고 이때 이제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어줍지 않은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유튜브 보고 대충 따라했다가 안 되네. 이 안 된 애가 몇 번 중첩되면 나는 안 되네.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직장인 정도면 어쨌거나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강의를 하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배우고 시작해라. 예, 배우고 시작해라. 좋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시작해라. 그럼 뭔가 제대로 배워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고구마를 파는 거든 뭐가 됐건. 네네. 그래서 한 매출 100에서 1000 단위. 매출로 100에서 1000. 네. 100에서 이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임을 준비해라. 오 벌써요. 예. 이유는 뭐냐면 직장인이 100에서 1000 정도 발생하면은요 이미 뭔가 허덕허덕해요. 제 경험상. 어휴 힘들다. 힘들다가 지속되면 또 포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또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직원을 한 명 당시 교사 시절에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랑 로고 이후에 고구마 팔 때였긴 했는데 고구마를 팔고 진짜 매출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월급을 받고 대신에 너가 이렇게 해서 좀 매출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이제 남들이 야, 다 알려주면 나가는 거 아니야? 알까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면은 나중에 너가 어떤 우리끼리 약간 약속 시점을 정해놓고 너가 어느 시점이든 나가도 난 널 절대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 항상 고마워하겠다라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가 딱 1년 있다 나갔어요. 뭔가를 많이 배워서 나갔고 그 친구가 지금은 월에 한 3억씩 이렇게 매출 찍는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걸 배웠어요. 근데 사실 월 매출 1000까지면은 이게 뭐냐에 따라서 남는 그 직원 쓰면은 그냥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통 못 뽑는데 저는 이때 위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이 더 커져서 허덕허덕거리다가 또 잘못된 선택지를 간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좀 뭐 부분만 뭐 프리랜서를 쓰든 아니 뭐 이런 걸지라도 네네, 어쨌든 맞아요. 매출이 한 1000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고 부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직장 다니고 마친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다른 직장인들 중에 마치고 야 우리 사무실 출근해 주면은 너 4시간만 일해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은 일한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식의 내가 감시하지 못하는 시간에 안 해도 되는 거고 조금 이거를 약간 탄력성 있게 조절하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부업의 단계 사실 좀 더 커지면은 이제 좀 나가고 싶어지니까 네네. 부업의 단계로 있을 만한 아직까지는 부업으로 있을 만한 게 제 생각에 1000에서 300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로. 네. 그러면은 한 2, 300 남는다 혹은 조금 400까지 남아도 그래도 직장 좀 센데 하고 고민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 한마디 해준다면? 2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복제하기. 효율적으로 복제하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200에서 400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위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람 쓰기 좀 애매하고 내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한데 저는 진짜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냐면은 정말 거의 뭐 별로 뭘 많이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최대한 그 구조를 많이 매끈하게 짜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직원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200에서 400을 번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하는 일 별로 없어. 사실 내가 하는 일 별로 없는데 얘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400 벌어서 얘 200 주고 나도 200 받았는데 200은 흔히 말하는 꽁돈. 불로소득인 거죠. 이 불로소득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로소득을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그걸 계속해서 복제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직원을 10명까지 늘렸었을 때 거기가 참 힘들었어요. 계속 10명에서 그만두고 나가고 새로 뽑으면 또 그만두고 회사 분위기 이상해지고 막 그러다가 그거를 조금 효율화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조금 덜 힘든 구조를 만드니까 애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고요. 예, 할만하다. 할만해지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방식을 복제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원이 50명 가까이 됐거든요. 자회사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또 매출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고 근데 아직까지 그 직장은 은퇴하지 않은 이때면은 네네. 효율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직원한테 일은 시켜놓고 나는 챗GPT 공부하고 막 커서 AI 공부하고 좀 요즘 막 뜨는 기술 중에 정말 획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줄 만한 좋은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맞아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예, 결국 얘는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해요. 너무 효율적으로 이제 일하다가 이 대표 저 일도 안 하고 돈 버네? 나갈 거예요. 근데 나 이미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그때부터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직원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그만뒀어요. 예, 회사 그만뒀어. 3천 넘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만둬도 올인해야겠다 싶어서 그럼 3천부터 좀 범위 넓혀볼게요. 3천부터 1억. 야, 3천부터 1억. 매출로 3천부터 1억. 근데 사실 이 구간이 예. 사실 1억에 가까워지면 많은 대표님들이 정체를 경험하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정체를 네, 경험하죠. 한 1억 지금 3천부터는 좀 제가 이르게 잡은 감이 있지만 보통 한 1, 2억에서 정체를 겪어요. 네. 그걸 뚫어내려면은 한마디. 메타인지 잡기. 이유는 확실해요. 이거 뭐냐면은 저도 이 시기에 방황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까 막 차 사면 안 된다 했는데 막 차 사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사업이든 부업이든 지지부진하다가 툭 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돈이라는 게. 돈을 갑자기 버니까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랑 나를 비교해 봤더니 내 친구들 막 200, 300 버는데 난 1억 벌고 있어. 이거 뭔가 갑자기 내가 뭐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차 샀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들이 나가죠. 지금처럼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서 싸놀고 막 하니까 오히려 다시 막 모든 게 고장 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시기 때 진짜 너무 좋게도 우리가 그 나갔던 그 모임에 나가게 된 거죠. 나갔더니까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도 많고 더 잘난데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제가 몰랐던 세상도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제가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 와이프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가봤더니 난 부산에서 내가 스스로 용인 줄 알았는데 서울 가봤더니 지렁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껏 많이 해요. 제가 스스로 지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한 뱀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렁인데 막 땅속에서 혼자 살면서 나 혼자 용이라고 생각해봐야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 빨리 만나서 왜 제가 나보다 잘났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실 뭐 부업 아까 제가 좀 3천부터 잡았지만 여기도 사실 되게 자아 비대해져 있을 타이밍이거든요. 네, 맞아요. 직장에서 부업으로 나이씨 이 정도 됐고 이제 나 나가면 대표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혹은 그 이상 돼서 좀 정체를 경험할수록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예, 정체를 경험하니까 번아웃 같은 게 오더라고요. 조금 집에 틀어박히게 된다든지 괜히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번아웃이 오면은 저는 무조건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 커피챗을 요청해서 만나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는데 팩트 폭행 좀 당하고. 네, 폭행 당하고 야 너가 지금 번아웃 올 레벨이야 몇 대 맞고 나면 뇌수가 질질 흐르면서 집에 오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느냐? 저는 자유롭기 위해서 일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제가 사실 스스로 규정 지은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답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꼭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경제적 자유를 만든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 모임의 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자유가 뭘까요, 형?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내가 좀 남들에게 어떤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돼야겠지? 예, 형. 그러면 내가 적어도 저기 뭐
어디 살아볼까? 저 뭐 시그니엘 정도 하면 산다고 해보자. 시그니엘 얼마니? 뭐 이게 취득세랑 거기서 한 100억 드니? 예. 그럼 한 100억 정도 썼다고 쳐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자 소득이랑 뭐랑 뭐 이래서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정도가 어디서 나와야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예, 형. 하니까 그럼 한 300억 있어야겠네. 이러더라고요. 순자산이요? 순자산 300억. 근데 이제 그분도 300억이 없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벌어가지고요.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최근에는 건물도 사봤는데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결핍이나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내가 진짜 3달 정도 작정하고 놀아도 제 자산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3달 정도 작정하고 놀아. 그 작정하고 놀아도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유럽 여행을 가서 진짜 개같이 써야지 아하. 작정하고 놀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1등급 호텔에서 최고 호텔에서 네. 막 그렇게 해도 나의 통장 잔고가 흔들림이 없고 뭐 예를 들어 나의 자산 가치들이 변함없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좀 프리덤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님과 그 다른 분과 이야기했을 때 한 300억이면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300억보다 조금 더 벌고 싶기는 한데요. 이거를 왜 제가 느꼈냐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너무 막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8년도 때 로고랑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막 팔던 그 시절에 와이프랑 해외여행을 별로 안 나가봤더라고요. 너무 20대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 중에 인터넷이 좀 잘 돼야지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좀 잘 되는 곳 중에 어딜 가면 좋을까라고 같이 고민하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나름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도 하면서 이렇게 돈도 열심히 썼는데 제가 출발할 때 당시 통장 잔고가 있을 거고 그때 가서 한 일주일 놀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당시 통장 잔고가 있는데 놀랍게도 통장 잔고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노는 동안 그만큼 벌었더라고요. 그때 조금 많이 느꼈어요. 이런 느낌으로 살면은 우리가 항상 그 행복하고 싶다라고 맨날 그 막연한 소리들을 하는데 행복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뭐랄까 내가 맘 놓고 놀아도 예. 자산이 줄지 않으니까 또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정도는 만들고 싶어서 일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전 팟캐스트 출연하신 분이 다음 분에게 질문을 남기고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전 출연자분께서 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은 무엇인가요? 꿈은 무엇인가요? 이거 조금 너무 막연한 소리에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마음속에 어떤 바운더리가 존재해요. 저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 같은 사람, 정말 친한 사람, 뭐 이런 아니면 뭐 먼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조금 경계를 그어놓고 사는 편이긴 해요. 물론 사실 막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긴 한데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정말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좀 징검다리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정말 가까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뭐 가족과 진짜 친한 친구 정도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서울에서 뭐 제일 좋은 동네라고 하면은 압청대 3반, 뭐 압구정, 물론 저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 건데 제가 만약에 뭐 청담에서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정말 제 친한 친구들을 곁에 두면서 적어도 저랑 같은 레벨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늙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저 술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을 마셔도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에서 술 한 잔을 마셔도 야 모이자 했을 때 친구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 사실 대화 주제나 관심사가 맞아야 되니까. 맞죠? 근데 튀어나가려면 일단 거리적인 문제 네. 그리고 네가 뭔데 나를 불러 할 수도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좀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버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순히 내가 기버라고 하는 거는 그거 그냥 나 스스로 세워놓은 이정표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테이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 친구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적으로 도와주거나 디자인적으로 도와주거나 이 친구의 비즈니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도와주거나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베풀어서 나중에 조금 더 뒷날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집 앞에서 맥주 한 잔을 먹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실버타운 같은 느낌이네. 네, 다 늙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동네에서 아울러 살면서 동네 주민들이 또 내 친구들이고 나 덕에 잘 된 사람들이고. 네,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너무 좋은 꿈이네요. 네, 그러기 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저는 사실 저희 모임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뵀을 때도 네. 교사 출신에 네. 저보다 제가 가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교사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걸 앞서가는 선배 한 명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든든했는데 최근에 그 선배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또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례를 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랄까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네. 사실 뭐 어떤 눈에 다쳤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다방면의 측면에서 대표님보다 빡센 경험하신 분 그렇게까진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험 끝에도 다시 일어서서 네. 잘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네. 그게 보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다들 요즘 쉬운 시기는 아닌데요. 그냥 오뚜기에 빙의하면은 한 번은 온다. 그 한 번을 그리고 꼭 다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